오시는 길 많이 좀 힘드셨죠? 아닙니다. 아침에 그 북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 네. 미팅이 원래 있는데 그거하고 급하게 온다고. 네. 아마 12일. 지금 우리 시대, 격동의 시대이면서 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민 스님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즘 말 컷.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격동의 시대이면서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 변화 속도는 나날이 빨라지는데 개인은 그 흐름 속에서 혼란과 갈등, 좌절과 불안을 느끼며 과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선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불리시는 법륜 스님을 모시고 그 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륜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그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격동의 그 시대 속에서 개인이 그런 소용돌이를 잘 헤쳐갈 수 있을지, 또 나와 우리 가족, 이웃, 또 지역 사회 여러 가지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과연 이 불안감들을 잘 떨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님께서 좀 위안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회가 급변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약간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겪었던 것이 바뀌게 되니까. 그러나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없고요. 그 사회를 인지하는 우리들의 인식의 혼란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틀을 갖고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변화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이면 조금 더 불안이나 혼란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늘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고요. 이 혼란을 적게 느끼려면 변화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변화하는 그 흐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불안하다는 것은 약간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뭐 앞으로 직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잡아당겨서 일어나지 않는 거를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뇌에서 착각을 하니까 이제 심리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또 미래는 그때 닥치면 그때 가서 또 살펴서 해결해 나간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우리나라가 사실 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좋지 않은 분야에서 또 1등하는 네네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우울증이 그 OECD 국가 가운데 1등, 유병률이 36.8%예요. 네. 국민 10명당 3명 이상이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이렇게 어릴 때 심리가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고 그 마음이 여릴 때 이렇게 심리가 압박이 되거나 그때 사랑 결핍이 일어나거나 학대를 받거나 이러면 심리 불안이 심해지거든요. 특히 이제 산모가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심리 불안이 일어나면 아이의 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이런 우울이나 심리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유아기 때 형성된 게 첫째고요. 그런 어떤 심리 불안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뭐 사회가 편안하면 그게 발병을 안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부터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종의 그런 것이 발병한다 그럴까? 증폭된다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사회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자녀하고 부모 세대 사이에 이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 부모도 자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자녀도 부모를 잘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소통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하고 일본의 젊은이, 남의 나라는 세대 간에 오히려 공감대가 많고 한 집에 살아도 이 세대가 차이가 나면 공감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이런 심리 불안의 요인이 되고 또 그런 심리 불안이 제때 치유가 안 되면 이제 우울증이로 이렇게 전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울증이 생기면 빨리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즉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감기같이. 근데 그걸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좀 만성화됐다 그럴까? 이것이 이제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 우리의 문화에 정신질환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좀 나쁜 이미지를 갖거든요. 뭐 몸에 감기 들면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를 쉽게 생각하는데 초기 우울증은 그저 감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이제 감기가 폐렴이 된다든지 하면 큰 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우울증을 좀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 그다음 문화적으로 그거를 좀 뭐랄까 방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빨리 좀 대응을 안 하고 그래서 육체 건강에 대해서는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뭐 아이들 같으면 학교에 뭐 영양을 위해서는 영양사를 다 배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영양사보다는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 불안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그런 심리 상담사 같은 게 학교마다 또는 지역에도 동마다 배정이 돼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는 이런 대응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마음의 건강, 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또 뒤지지 않는 경쟁 사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간데 없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는 경쟁의 어떤 그 레이스라고나 할까요? 네네. 자, 그런 것에 좀 시달리다가 보니까 좀 여러모로 또 개인의 그런 그 역량을 좀 벗어나는 좀 사회적인 좀 구조적이고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힘듦의 문화가 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는 네네.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이 원래 건강하면 사회에 이런 갈등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는데, 네. 첫째는 정신 건강이 이제 어린 시절에 약하게 형성된 데다가, 약하게 형성돼도 사회가 또 평화로우면 이게 발병을 안 하는데, 사회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병률이 높지 않느냐. 그런 데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지표는 높아졌는데, 성장했는데, 그에 따르는 어떤 안전망 구축, 교육이든 주택이든 직장이든 이런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의 구축은 우리들의 그 경제 성장의 양에 비해서 유럽 나라나 비교해 보면 좀 못 미치거든요. 이것도 불안 요인의 한 요인이다. 이런 것은 단순히 심리 치료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좀 변화를, 전반적인 안전망 구축을 좀 더 촘촘히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그 지혜를 모아야 되는 네.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없는 경쟁에 자기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뭔가 이루려고 해도 이른바 계층의 사다리가 좀 치워졌다. 예전처럼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뭔가 과거와는 다른 삶을 가질 수 있고 내 아이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 어떤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옅어지고 그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좌절감.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상실감이나 우울감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으로 나한테 좀 운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스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생활 조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는 자식 세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5, 60년 동안 계속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도록 쭉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내리 속에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다.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이 거의 정체 국면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좋게 산다, 잘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 자식 세대는 더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부모들도 하고 있고 자식들도 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상당히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뭐 서로 대화하면서 앞으로 더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한 방에 가족들이 여러 명 살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새방을 하는 애들아도 부부가 둘이 사니까 생활이 개선돼요. 결혼을 하면.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몇십 년간 노력해서 이루는 넓은 집에 어릴 때부터 자기 방 가지고 넓은 거실을 가지고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적어지고 일은 많아지죠.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빨래 해주는 거 있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다 잘하다가 같이 살게 되면 집 크기도 적어지고
밥도 자기가 해 먹어야 되고 빨래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 생활의 형편이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망설여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모의 기대는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이래 살았는데 너는 대학에 나온 게 뭐 하겠냐 이런 압박이 있고 하니까 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어릴 때 어려워도 자라면서 가능성이 열리면 희망이 있으니까 잘 이겨내고 어릴 때 이게 삶이 훨씬 윤택해져도 앞으로 미래에 더 나아질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뭐 집을 산다든지 이것도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꼭 뭐 사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떤 사회든 성장하다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또 안정이 돼요. 왜? 여기에 또 사람은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거기 적응해서 또 생각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성장을 하다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국면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기성세대들 어려서부터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그런 네네. 그 내용들을 뭐 네네. 부모님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주입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영향 때문인지 또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의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성숙한 발전을 거쳐서 더 이상 이렇게 산술적인 발전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불일치가 나타나서 그 사이에 낀 젊은 세대들이 좀 고민하고 좌절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또 생각이 또 듭니다. 네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유독 또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라고나 할까요? 기존의 뭐 40대, 50대, 60대 세대와는 조금 다른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스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가 너무 부모의 경험, 부모의 요구를 너무 뭐 강요하고 있다 그럴까? 뭐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준다는 거죠. 아이라는 것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노는 게 그 삶이거든요. 놀고 뛰어놀고 그다음에 공부 조금 하고 이제 친구도 아무런 차별 없이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끊임없이 부모가 설계해 놓은 선생님이 설계해 놓은데 강요받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공부가 정말 자기가 필요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뭐 옛날에 노예들이 주인에 대해서 강요된 일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는 잘 때라고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강요된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속에서 하니까 부모가 볼 때는 우리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너희들은 공부를 마음껏 하도록 뒷바지를 해주는데 왜 못하나 이러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고 일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정작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미 인생이 지쳐 있고 만사가 귀찮고 뭐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젊은이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부모 세대의 반성이라 그럴까? 부모 세대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고 내 자식, 내 소유 물건으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는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산다. 이게 강박관념인데 지금 시대에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는 이런 교육 시스템 또 그런 사회 환경이 필요한데 저는 기성세대가 이런 미래를 보는 눈이 부족해서 젊은이들이 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자신도 과연 성찰하는 삶을 살아왔나. 어떻게 보면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네네. 어떤 주어진 시기에 뭔가 달성해야 될 그런 목표를 향해서 오다 보니까 좀 생각하고 돌아보는 삶을 못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듭니다. 특히 뭐 젊은 세대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을 갈 때까지는 뭐 모든 걸 다 참고 해라.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해라. 뭐 그러면 좀 더 새로운 가능성과 세계가 열릴 것이다.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성세대로서 강요하고 좀 주입해오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좀 들기도 근데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세대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네, 졸업을 하면 일자리가 다 있었거든요. 네, 성장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고 싶지만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해도 결과적으로 그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조기에 일찍 유치원부터 시작해가 이 십몇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가 전공한 것에 쓸모가 별로 없어졌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오고 앞으로 이 변화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쌓은 지식이나 기술이 별로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좌절감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좀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가에서 좀 업보라고나 할까요? 나한테 어떤 이게 이미 예정되고 주어졌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운명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법해 네네네. 보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좀 덜 하죠. 네, 운명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이런 게 쉽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성격, 성질이라는 이름이 벌써 붙었을 때는 그게 습관적으로 되풀이될 때 이름하여 저 사람 성격이 저렇다, 저 사람 성질이 저렇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옛 사람들은 이 바뀌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거는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도 같으면 과거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중국 같으면 태어나는 생년월일시에 의해서, 또 뭐 중동이나 이쪽 신을 믿는 나라에서는 신의 뜻에 의해서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습관화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고정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형성된 거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운명론이라고는 저는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운명론에 빠지는 거는 우리가 욕망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초에 1초가 아니라 100m를 25초에 달린다고 합시다. 노인이라서. 그런데 23초까지 한번 달려볼 수 있을까? 한 달 연습하면 23초를 달릴 수 있고 22초까지 목표를 세우면 한 100일 연습하면 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욕심을 내가 올림픽 출전한 선수를 보고 10초에 달리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3년을 연습해도 못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달리는데 소질이 없나 보다. 나는 이렇게 운명이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나치게 설정해버리면 그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된다고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나오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라고 운명 지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 즉 목표 설정을 너무 높게 하기 때문에 대다수 도달을 못하게 되고 어쩌다가 되는 남을 보면
그것은 뭐 공짜로 생긴 것처럼 하고 이러니까 자꾸 운명론에 빠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어떤 뭔가 어떤 깨달음의 과정 같은 것들이 좀 병행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명론을 극복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목표 설정을요. 조금 실현 가능하도록 목표 설정을 하고 네. 그걸 성취하고 네. 또 목표 설정을 조금 높이고 성취를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주로 이 부모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목표 설정을 너무 높이 해버리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도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데 이 심리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좌절감을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명의 아이가 한 반에 있으면 이 성적을 매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명이 다 존중받을 수 있는데 등수를 매기니까 그럼 20명이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명밖에 못하고 그럼 그 등수에 따라서 나머지는 부모는 다 1등 하기를 원하고 본인도 1등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19명은 좌절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학교의 이런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좌절감을 높여주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다. 좋게 말하면 서로 경쟁해서 자기 노력을 더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현재는 그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고치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왜 좀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첫째는 부모들, 기성세대의 문제죠. 지금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니고 이미 지식과 기술은 축적이 돼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푸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유 체계가 굉장히 창의로워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오직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밖에 안 배웠지 않습니까? 또 그걸 습득하면 자기의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진출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경험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 경험에 안주해 있고 학부형도 그 경험에 안주해 있고 교육이나 정치 지도자도 그 경험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변화된 시대를 얘기하지만은 무의식 세계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그거에 늘 토대를 두고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교육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상담 심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죠. 뭐든지 우리 어릴 때처럼 뭐 지붕을 고쳐준다, 도로를 낸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사유로 학교에 뭐 시설 개선을 하는 걸로 에어컨을 넣어준다든지 뭐 밥을 잘 먹게 해준다든지 생각을 이래밖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난 우리가 혼란과 좌절을 겪은 후에나 개선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가 이 변화된 시대를 좀 수용해서 바꾸든지. 근데 저는 뭐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할 능력이 안 되고 기성세대는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뭐 이러한 혼란을 겪으면서 어떤 극한 지점에 가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또 나아가겠죠. 결국
집단지성의 힘과 또 깨달음의 어떤 공유, 이런 어떤 큰 에너지가 좀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최근 발간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마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 악마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불교에서는 악마를 마라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정말 그런 그 악마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뭐 과거 철학의 사조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는 인간의 그 악마와 그 선성, 그 예수 공존한다 이런 표현까지 그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쓰기도 했었는데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문화적 요소거든요. 네. 그 문화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가 않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를 들면 어떤 걸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건강에 나빠. 뭐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성적 판단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건 선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먹고 싶은 그 욕망은 이제 악마다, 악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이제 악성과 선성이 있어서 이제 싸운다든지 갈등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이제 유혹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기반한 습관화된 것에 따르는 어떤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그거는 하고 싶지만은 하면 손해다,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 이제 이런 하나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제 나를 유혹하는 이제 악마라고 표현했거든요. 부처님의 경전에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는 부처님이 수행하면서 어떤 유혹을 느꼈다면 부처님을 좀 뭐랄까 그 성스러움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악마의 유혹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바른 길로 가려는 거는 부처님의 본 마음이고 이런 다른 한쪽에서의 그 일어나는 다른 마음은 악마의 유혹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 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스님처럼 영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그 찰나적인 어떤 체험의 순간, 또 극복의 순간, 뭐 이런 것들도 좀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또 어떤 궁금증 같은 것도 좀 생깁니다. 네. 좀 우리 그 일반인들이 좀 그런 상황들에 좀 직면했을 때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언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종교적인 문제는 네. 말을 잘못하면 네.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진실을 말할 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 다시 말하면 지구가 움직이거나 태양이 움직이거나 별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물리학적인 법칙을 우리가 모를 때는 그걸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움직이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그거는 신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우리가 뒀을 때 그게 뭐
당분이 발효해서 술이 된다. 이러면 이런 것도 모를 때는 이게 뭐 악신이 뭐 했다든지 선신이 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알면 그냥 산화된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인간의 마음작용,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도 하나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좀 연구하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신비주의라는 거는 핵심적으로는 무지에서 생깁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모르면 신비하게 느끼거나 두려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알면 하나도 신비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죠. 우리가 비행기가 떠서 사람을 태우고 먼 나라까지 가도 신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원리를 아니까. 근데 사람이 혼자 무리를 걸었다 하면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명상하다 공중에 떴다 하면 엄청나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 뜨는 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신비주의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지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정신작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작용하는지,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또는 물질 현상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 신비감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진다. 우리는 그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도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내고 뭐 용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온다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대기의 순환의 원리를 알고 예보도 하고 대응을 하잖아요. 뚝을 마련하고 저수지를 쌓고 이렇게 대응을 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작용도 어떻게 움직이고 왜 괴로운지 왜 슬픈지 이런 거를 다 알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자가치료, 수행이라는 건 자가치료예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거고 이게 도를 조금 넘어버리면 자가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종교나 수행을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이 정신작용을 모르고 모든 걸 다 물질 문제로, 이 생명 문제로 과학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지금 과학의 대상은 아직은 정신작용은 아니거든요. 일부 이제 초입 단계에 있지. 그래서 이 정신작용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수행이라는 것은 그 정신작용에 대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거다. 연습을 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로 나아가는 게 뭐 우리는 영성 이런 말을 안 쓰지만은 수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나의 괴로움이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무지로부터 일어난다는 걸 자각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좀 흥분해가 이렇게 막 하는 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현상을 받아들이되 관찰하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런 관점에 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자, 이런 무지의 극복, 어떤 깨달음, 수행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그 개인적 차원의 갈등, 사회적 차원의 갈등, 이런 국가적 차원의 갈등을 그 극복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이런 갈등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럴 때 괴롭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것도 네 마음의 문제다. 참고 살아라 하는 거는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프다는 건 육체의 문제거든요. 생물학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문제는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내가 지금 괴롭다. 이럴 때는 이것은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또 더 맛있는, 더 비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즉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고 누가 나를 때린다 하면 그 폭력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좀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과 이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평화로워지는 사회로 가는 것은 어느 쪽이냐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데 둘 다가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안 하고 종교는 무조건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든지 사회운동적으로는 무조건 투쟁만 해가 개선만 하면 된다든지 이거는 좀 치우친 생각이다. 그 고통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물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심리적인 문제는 심리 치료를 해야 되고 양쪽이 겸해 있는 거는 양쪽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개인의 마음의 수행과 사회 변화는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분리시켜서 다른 쪽을 배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환경위기다. 그러면 환경위기의 핵심은 우리가 과잉 소비를 하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 더 물질적으로 잘 사느냐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위기적 측면에서는 다 소비주의라는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회주의로 간다고 환경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소비주의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이 끝없이 소비 욕구를 누려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길을, 이 가치관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일시적인 이런 만족감은 주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공멸로 이끈다. 이걸 자각을 해서 이 소비주의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개인의 가치관의 전환 플러스 이걸 기초로 하는 사회제도적인 개혁.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돼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소비의 주권을 행사해서 기업의 어떤 그 생산 방식을 바꾸게 한다든지 이걸 기초로 해야 투표를 할 때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을 선출할 때 이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인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래서 투표는 우리 동네 공장 짓는 사람을 투표하면서 환경위기를 극복하자, 환경운동을 한다. 물건은 무조건 값만 사면 되고 뭐 질만 좋으면 된 관점에서 있으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운동을 한다 하면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이 심리적 행복을 가져오는 소비 욕구를 줄임으로 해서 내가 헐떡거리지 않고 만족할 줄 있고 그러면 남는 거를 이웃과 나눠 쓸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행복한 거하고 이웃을 돕는 것하고 환경운동이라는 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제 좀 통합된 시각이랄까
저는 이런 게 필요한 시대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로 일하다가 우리가 이제 발전하면서 분업이 너무 세세화됐다, 학문도. 이제 다시는 전체가 통합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눈, 통찰력, 이런 게 필요하다. 이 통찰력이 지혜거든요. 지혜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을 전모를 파악하는 능력,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지구적으로는 이 환경위기가 가장 중요한 인류의 과제가 되지 않았느냐. 또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먹고 입고 자는 것에 헐떡거리는 이 극빈층에 대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념이든 종교든 이익이든 서로 대립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같이 저렇게 전쟁으로 살상하는 이런 문제들은 개선이 돼야지, 그런 걸 외면하고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만 편안하면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나도 어차피 숨을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전쟁이 나면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데, 이걸 외면한 개인의 행복 평화라는 것은 좀 근시안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또 부분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법륜 스님과의 대담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법륜 스님과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